안녕하십니까. 인문적 상상력과 소통 5조입니다. 저희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존 로크의 통치론을 이해한 바에 따라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어는 함예은, 박채은, 김찬우, 박수빈이며 각각 순서대로 제2장부터 제5장까지 한 장씩 맡았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통치론에서 등장하는 자연상태입니다. 흔히 정보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혼란을 떠올리지만 로크가 그려낸 자연상태는 독특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의 핵심을 3가지 단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 자연상태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누군가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의 행동과 재산을 처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린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자유가 그러나 방종의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나름의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정부나 법률이 없는데 어떻게 균형이 잡힐까요? 바로 인간의 이성이 곧 자연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로크는 인간이 이성과 양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자연법을 어긴다면 피해자는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범법자를 처벌하고 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신벌이나 공권력이 없어도 인간 내면의 이성과 양심이 상호 간의 통제와 나름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한계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개개인이 곧 재판관이자 집행자가 됩니다. 따라서 내 가족이 피해를 입으면 이성을 잃고 과도한 보복을 하기 쉽습니다. 결국 개인과 개인이 부딪히면서 언제든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양육각식의 시대로 전락할 위험을 늘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로크가 말하는 자연 상태는 이성에 의한 편화와 양육강식의 공포가 공존하는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인간은 이 불안정한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완전한 자유를 일부 양보하더라도 나의 생명과 재산을 더 확실하고 또 안전하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나의 생명과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 계약을 맺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치론 제3장 전쟁 상태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로크는 전쟁 상태를 단순히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자유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나타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즉, 누군가가 타인을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 아래에 두거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한다면 이미 전쟁 상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크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행위는 그 사람의 생명과 권리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격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로크는 자연 상태와 전쟁 상태를 구별합니다. 자연 상태는 사람들이 공통의 권위 없이도 이성과 자연법에 따라 평화롭게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반면 전쟁 상태는 폭력과 광압이 사용되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전쟁 상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과 재판관이 있으면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할 권위가 없는 경우에는 전쟁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회를 만들고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로크는 전쟁 상태를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와 생명을 침해하려는 모든 시도로 보았으며 법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러한 전쟁 상태를 예방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장 노예 상태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로크는 노예 상태를 설명하기에 앞서 자유에 대해 정의합니다. 자연적 자유란 다른 사람의 의지나 명령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자연법만을 자신의 규칙으로 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자유는 동의를 통해 세워진 입법 권력 외에는 어떤 권력에도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로크는 인간이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거나 타인의 절대적 권력에 자신을 내맡기는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로크가 말하는 노예 상태란 합법적 정복자와 포로 사이의 전쟁 상태가 연장된 관계일 뿐입니다. 생명권을 제외한 제한적인 권력을 양도하는 합의로서 전쟁과 노예의 상태를 협정 지속 동안 중지하는, 예를 들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것만을 노예 상태의 전형적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결국 로크에게 자유는 사고팔 수 없는 권리이며 노예제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 전쟁 상태의 연장일 뿐입니다. 제5장 재산에 관하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로크는 이렇게 묻습니다. 신이 세계를 인류 공유로 주었다면 어떻게 사적 소유가 가능한가? 그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그 신체로 행하는 노동 역시 자신의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신의 노동을 섞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도토리를 줍고 사과를 따고 땅을 경작하는 행위 모두가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정 가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크는 2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남아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이 사용하기 전에 썩혀서는 안 됩니다. 이 2 조건이 자연 상태에서 소유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화폐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금이나 은은 썩지 않으므로 부패 금지 조건을 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암묵적 합의를 통해 화폐 사용에 동의했고 이로써 토지의 대규모 축적과 소유의 불평등이 생겨났습니다. 로크는 이것을 부당한 약탈이 아니라 인간의 합의에 기반한 정당한 과정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로크에게 재산권의 본질은 노동이고 화폐 도입은 소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 논의는 이후 자유주의 재산권 이론의 토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로크 통치론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로크는 제1장에서는 정치 권력의 본질을 정의하고 2장에서는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를 설명합니다. 3장에서는 자연법을 위반하는 전쟁 상태를, 4장에서는 자발적 합의 없는 복종, 즉 노예 상태를 다룹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적 소유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그러면 5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